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역사를 가지고 공부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볼 김선아입니다. 저는 지금 이화여대에서 서양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원리,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가장 심오한 문제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네, 스토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941년 9월 19일에 독일 정규군 제6군 29군단이 키예프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 중에 눈치 빠른 학생들은 1941년? 2차 대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1941년은 2차 대전 중이죠. 2차 대전은 1939년에 시작했고 41년부터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시작한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41년 9월 19일에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 키예프에는 유대인들이 한 13만에서 15만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 키예프에 입성한 독일 정규군은 이 유대인들을 전체를 절멸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고 공고문을 붙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두 노동수용소로 옮길 것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 8시까지 화물열차 옆에 있는 광장으로 모여라 라는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이 공고문을 붙이면서 독일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만 모여도 굉장히 성공적인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그 다음날 아침에 모인 유대인들은 무려 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여러분, 집결 장소가 화물열차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정말 어디론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독일군은 이 모든 유대인들을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바비에르 협곡이라는 곳으로 이송합니다. 여러분, 그 협곡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덩이가 파여진 상태였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몇십 명씩 소집단으로 나누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을 모두 다 꺼내 놓으라고 하고 대형 구덩이 속으로 한 줄씩 걸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열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손을 깍지를 끼고 앉으면 독일군이 그들의 목덜미에 총을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던 그 뒤의 열은 죽어있는 유대인들 위에 엎드리게 됩니다. 네, 수고를 더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2명의 독일 사격수들이 이틀 동안 거의 37,000명이라고 하는 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러면 그 37,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군은 훨씬 더 숫자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독일군의 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성공적으로 학살하는 데는 우크라이나 경찰의 보조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비에르의 학살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은 2차 대전 중에 일어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초기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행한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 사건이 과거에 전쟁 중에 일어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그런 사건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잘못된 그들의 행동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알미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치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거죠. 네, 어떤 복지국가와 인종을 붙이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누구만 잘 사는, 그렇죠. 독일 민족만 잘 사는 좋은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이 히틀러는 국내와 국외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집단을 강제 격리시키고 제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939년에 7만 명의 장애인과 동성애자, 집시, 정신질환자를 살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이제 밖으로는 우리가 지금 금방 봤던 것처럼 독일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거해야 될 하찮은 인종들을 배타적으로 소외시켜서 제거하는 것. 네, 대표적으로 600만의 유대인 학살을 들 수 있고, 여러분 400만이나 죽었던 슬라브족의 죽음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의 가장 약한 집단, 가장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폭력을 가하는 나치즘의 이러한 행위는 여러분 과거의 행동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가 되겠죠. 그 행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각도를 바꿔서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희생의 첫 번째 가장 큰 집단이었던 유대인들은 현재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살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경우도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살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 수업의 3분의 1을 이 홀로코스트 문제에 할애하고 있고요. 절멸 수용소, 여러분들에게는 아우슈비츠가 되게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이런 절멸 수용소의 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집단들끼리 논란이 붙었을 경우에는 너희 집단은 나치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개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에는 야, 너는 히틀러 같은 놈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도 홀로코스트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해자인 독일에서는 훨씬 더 반성의 모드일까요? 여러분 독일에서 2013년에 AfD라고 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 우리나라에는 대안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AfD와 좌, 독일을 위한 청소년 대안당이죠. 그리고 패기다, 서구 사회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2013년에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이 정당의 공통점을 찾아봐라 한다면 모두 나치당처럼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AfD가 2016년 선거에서 무려 13%라는 득표율을 얻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에도 여전히 독일에는 직업을 얻지 못하는 많은 독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본인들이 직업을 못 얻는 것은 독일 내부에 이민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AfD 같은 극우 정당들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한 분노감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풀고자 하는 마음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의 AfD도 투표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당이잖아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933년에 히틀러도 여러분 놀랍게도 쿠데타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집권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네, 1933년에 히틀러의 집권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나치당이 부상하는 것도 모두 독일 국민들이 투표를 했다는 거죠. 독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표했기 때문에 나치당이 1당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네, 그 당수였던 히틀러가 수상의 자리를 꿰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기에는 독일인들이 왜 히틀러에게 투표를 했을까요? 네, 똑같은 이유죠. 현재와 똑같은 이유. 여러분, 1933년은 1차 대전이 끝난 시점이고 1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은 굉장히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독일의 어려움은 배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짓밟고 여러분 그 위에서 빛나는 독일의 미래를 건설해 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워낙 저력 있는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히틀러의 말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게 됐고 결국 히틀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8천만의 사망으로 이어진 2차 대전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네, 집중적인 제거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을 여러분 의도적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의도적으로 한 인종을 600만이나 학살한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2차 대전 중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네, 80년 전에 일어났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독일뿐만이 아니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극우 정당들이 상당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른 사람을 밟고 나의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당들이 강력한 지지를 얻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복합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1941년에 키예프 학살이 우크라이나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군은 점령군이었고 우크라이나 경찰도 독일군의 명령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었어. 왜? 명령을 어기면 죽였을 테니까요. 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잘했다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히틀러에게 독일 내부에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히틀러와 나치의 감시와 통제 하에서 살았죠. 그런데 나의 목숨이 위협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나의 권력을 위해서 히틀러에게 침묵으로 복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었을 거야. 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말에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한 사람은 없게 되겠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로 다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똑같은 나치 집권기에도 그렇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시에 20세, 22세 굉장히 어리죠, 여러분. 잉게쇼울 남매는 대학생이었는데 히틀러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처형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두 사람은 자신들이 히틀러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위험하고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잉게쇼울 남매는 히틀러와 나치에 맞서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와
히틀러와 유사한 그런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상태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모든 얘기가 다 역사죠. 그죠? 이 얘기를 들으면 과거는 절대로 과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현재 없는 미래도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규명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